심포지움의 초대 1. 소설. 옛 히랍에 플레이토라고 하는 겸허하고 현명한 애지자가 있었다. 그가 현명하다 함은 무릇 육신의 자손을 퍼뜨리지 않고 불우불멸의 영혼의 아들들을 낳아 후세에 전케 했다는 것이며, 또 그가 겸허하다는 것은 자기의 아름다운 아이들의 혼 속에 그의 스승 소크라티스의 위대함과 참됨을 불어넣음으로써 오직 스승의 훌륭함 속에 자기를 감추었다는 뜻이다. 그의 아들 중에 에로스의 은총으로 카르네의 미의 여신의 몸에서 탄생한 준수한 한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을 심포지움이라 지었다. 원래 이 심포지움이란 말은 함께 마심이란 뜻으로, 프레토 시대의 히랍, 특히 아테네에서 경사가 있을 때 지혜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서로 모여 마시며 즐겼던 연회를 일컫던 말이지만, 단지 식도락이나 드링킹 그 자체보다는 정신의 양식 또는 영혼의 알코올을 서로의 토론이나 연설을 통하여 주고받는 이상적이고 로맨틱한 영혼의 향연이었던 것이다. 고전을 탐구하는 것은 목마른 지성의 영원한 향수일 것이다. 언제나 고서점 언더리를 맴돌던 헐벗고 굶주린 하나의 작은 영혼이 어느 날 우연히 아테네의 어느 주막에서 벌어졌던 미의 향연 심포지움에 찾아가서 한 잔의 제주를 얻어 마실 수 있었던 굉장한 에로스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허기진 뱃속에 들어간 넥타르의 위력은 아직도 그를 몽롱한 의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한다. 이제 그 몽롱한 의식을 더듬어 그때 그 히랍의 묻지인들이 토로하던 에로스에 대한 열띤 예찬과 탁월한 해석의 편린이나마 생각나는 대로 간추려 보자. 에로스의 탄생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다. 그 하나는 히랍 신화에서 유래되는 해석으로서 태초에 카이오스가 있었으니 그 다음에 이룩된 것은 무궁토록 변함없는 만물의 터전으로 넓으나 넓은 대지와 에로스, 즉 에로스는 혼돈에서 자연 발생한 최초의 신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견해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연관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에로스 없는 아프로디테는 생각할 수 없을세. 이 사랑과 미의 여신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으니 그 하나가 나이 많고 어미 없는 천상의 신 우라노스의 딸로서 우리아라고 불리며, 또 하나는 제우스와 디온의 사이에서 태어난 판테모스 지상의 딸이라고 하는데, 전자의 협력자를 천상의 에로스, 후자의 협력자를 지상의 에로스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드라고 부르는 사랑의 화살을 들고 다니는 미동은 이 지상의 에로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견해는 다시 말하면 에로스란 아프로디테의 필연적 동조자 또는 협력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러한 신화적 에로스에 관해서 진일보하여 에로스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것은 아름답지도 선량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추하거나 악하지도 않은, 또 신도 아닌 하나의 중간적 존재, 즉 사멸하는 자와 신의 매개체인 하나의 위대한 정령이라고 무녀 디오티마의 입을 통해 들려준다. 그리고 이어서 에로스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여 그 속성의 그럴듯함을 이야기해준다. 즉 아프로디테의 탄생 축하연에 참석했던 메티스 지혜의 신의 아들 프로스 부유의 신가 넥타르에 취해서 제우스의 뜰에서 녹초가 되어 깊이 잠들었다. 이때 국어론 페니아 빈곤의 신이 부유한 프로스의 자식을 낳으려고 그와 동침하고 에로스를 뵌 것이다. 그리하여 아프로디테의 생일에 잉태된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충복이 되었으며, 그의 부모 프로스와 페니아, 즉 부와 빈의 이중성이 그의 성량을 좌우하게 된다.
여기서 부와 빈이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플라톤은 미, 즉 선이라는 히라빈의 최고 윤리 개념과 그의 특유한 중용 지독의 도덕관 내지 가치관에 근거하여 새로운 에로스의 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3. 에로스의 본성.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런 프로스와 페니아의 이중성이란 대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우선 에로스는 몹시 가난하였다고 한다.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냥하고 미려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땅딸보에다 떼국이 흐르고 신발을 신지 못했고 집도 없이 노변에서 창공을 이불 삼아 잠자기가 일쑤였다고 하니 그 어머니의 덕분으로 가난 빈과 몹시 친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닮아 항상 아름답고 선량한 자가 되려 했으며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강인하며 아울러 계략과 책략이 비상하였다. 또 학문에 열중하여 이를 해득 탐구하였으며 마법과 비법을 행할 수 있었으니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 훌륭한 마법사와 소피스트를 겸했던 것이다. 나면서부터 영원한 자도 사멸하는 자도 아닌 그렇지만 때로는 하루 사이에 꽃을 피워 삶을 지속하는가 하면 일시에 쓰러지기도 하며 좋은 방책이 떠오르면 다시 소생하여 무엇이든지 손에 넣었다간 다시 놓치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궁하지도 부하지도 않았다. 한편으로 그런 지혜와 무지의 중간에 있어 무한히 지혜를 희구하고 또 현명하게 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지자와 무지자의 중간적 존재인 애지자라고 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플라톤은 그가 신이 아니라는 증명을 아내와 같이 역설적으로 유도한다. 모든 신은 애지자도 아니며 또 현명해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즉 그들은 지완지미의 속성이므로 이러한 속성의 피한적 존재인 사멸하는 자와의 중간적 존재인 에로스는 결코 신도 아니며 오직 선, 즉 미의 속성을 추구할 뿐 그 본성 자체는 아니라고 결론을 짓는다. 거듭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에로스는 결코 미와 선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논증을 살펴봄으로써 에로스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자.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란 상대적 개념이냐 아니냐, 즉 무엇에 대한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그의 논증을 시작한다. 에로스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물론 욕구한다. 그러면 그 욕구의 대상과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미와 선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결핍이다. 다시 말하면 에로스란 그 누구 또는 무엇의 사랑이며 동시에 현재 결핍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다. 그 무엇이란 대상은 선과 미가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랑이며 그러므로 그는 완전한 존재인 신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이 말을 부언해 두자. 에로스란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고 사랑을 베푸는 자라고, 즉 그 대상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완전하지만 그것을 베풀어 추구하는 자의 속성은 그와 반대일지도 모른다고. 4. 에로스의 추구. 사랑이란 선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정열. 우선 에로스와 사랑이란 도대체 같은 것을 일컫는 두 가지 표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공통 개념인지 또는 우연히 구별되는 어원적 차이에서 비롯한 감성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서로 다른 개념인지 이제 겨우 에로스란 단어를 발음할 수 있는 필자에겐 정말 암중모색이지만 다만 얻어 마신 한 잔 넥타르의 취기를 빌어 이렇게 중얼거려 본다. 에로스와 사랑이란 상보적 개념이며 우리 필연성에 의하여 연계된 한 개의 현상 내지는 상황에 대한 다른 두 가지 면에서의 고찰이라고. 즉 에로스란 정열적인 본성을 가진 사멸하는 자와 완전 영원한 자의 중간적 존재이며 또 그 역할을 하게 하는 정기라면 사랑이란 사멸하는 자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 모든 타자에 대한 그것이라고. 그러나 이 심포지움에 초대된 지혜로운 애지자들이여 이
허황한 정의의 공리성에 그들은 아연해지리라. 그렇지만 이 불행을 어찌하겠소. 사랑의 비이 한 잔의 축주를 더 얻어 마시기 전에는 이 아둔한 사배라는 자여 할 수 없군요. 우리는 이 엉성한 정의를 밟고 그 위에 서야겠습니다. 혹 그대의 날카로운 예지에 조그만 상처가 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도 또 뒤로도 꼼짝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선이라는 개념의 벽을 뛰어넘으며 선이란 행복을 얻기 위한 또 하나의 정열이라고 합시다. 이제 사랑이란 선한 것을 영구히 소유하려는 정열이라는 명제를 해야겠군요. 행복한 자가 행복한 것은 선량한 것을 소유하는 데서 비롯하겠지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싶어 하는가를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그것 자체로서 벌써 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만인이 참으로 이 궁극적인 동일자의 영구의 애욕을 느낀다면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즉 선의 추구, 미의 추구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에 대해 플라톤의 능숙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그건 조금 더 이상할 게 없지요. 우린 단지 사랑의 특수한 형태를 지적하여 사랑이라는 총체적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것에는 다른 이름을 붙이기 때문이랍니다. 예를 들어 창작이란 어떤 사물이 무에서 유로 옮아갈 때 그 요인이 되는 것은 모두 일종의 창작인데 우리는 창작의 모든 영역 중에서 그 일부 즉 음악과 운율에 관하여 창작이란 총체적 명칭을 붙이고 그 방면의 명장을 창작가 또는 창작가 즉 시인이라고 합니다. 에로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것이나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는 누구에게나 강력하고 교묘한 사랑이지만 우리는 재물, 스포츠 혹은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어떤 특수한 종류의 사랑을 희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한다거나 사랑하는 자라는 총체적 칭호를 붙인답니다. 이때 어느 희극 작가가 에로스란 자기의 반신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정열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자 플라톤은 또다시 소크라테스의 위력을 빌어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즉 에로스가 추구하는 것은 동시에 선량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한 위의 도구만은 인간은 자기의 손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해하다고 생각되면 자진해서 절단해 버린다는 반증에 의해 간단히 처치되었지요. 고로 무릇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선, 즉, 미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정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선의 추구, 즉 에로스의 추구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본론으로 돌입하자. 플라톤은 말하기를 그것은 아름다운 생산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태반을 갖고 있으며 그의 본성에 의하여 생식을 요구하지만 추한 자는 불가능하며 오직 아름다운 자만이 에로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이때 미취에 관한 기준은 물질적 형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생식과 잉태는 신성한 것에서 멸망하는 자에게 깃들인 불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아름다운 자에게 수태와 생식을 하고자 하는 애자이며 결과적으로 사랑이란 사멸하는 자의 불멸의 또는 영원의 지향이다. 이어서 그는 이 아름다운 생산의 요인을 영적 수태와 물적 수태로 나누고 전자의 그것을 온갖 지혜와 그 교결한 덕도 불후의 공헌이며 이들을 영혼의 아들이라 했으며 후자의 그것은 아름다운 육체의 버전이며 그에 대한 사랑이라 했다. 그러나 영혼의 아들의 어버이에겐 지금까지 무수한 전당이 세워졌으나 육신의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의 전당이 세워진 적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그는 영원히 물질의 우선함을 보여준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 아름다운 정신적 수태의 도정,
그것뿐이다. 그것은 정말 순수한 사랑의 진미에 이르는 길이며 플라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웅변한다. 즉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두 개의 육체, 두 개의 육체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육체, 모든 아름다운 육체에서 아름다운 활동에, 아름다운 활동에서 아름다운 학문에, 다시 아름다운 학문에서 출발하여 드디어는 저 미 자체의 인식에 도전하며 결국 미의 본체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미의 대해에 뛰어들어 그것을 쳐다보며 끊임없는 탐구심에서 아름답고 숭고한 관념과 사상을 창조하는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미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살아갈 보람, 적어도 그런 것이 어디엔가 있다면을 늘 느낄 수 있다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만 덕의 그림자, 즉 영상이 아닌 진정한 덕 그 자체, 원형 이데아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결국 플라톤은 에로스의 문제를 온갖 삼라만상의 현실에서 시작하여 삶과 인생의 또는 형이상학적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해석하자 했다. 즉 미학적 이미지가 주는 미의 그림자에서 시원하여 선, 즉 미를 추구하는 철학적 윤리관의 발현인 것이다. 이 심포지움이라는 영혼 속에서 우리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부르짖었던 이상적 주지주의의 로고스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로스 내지는 파로스의 역할로 확대한 그의 탁월한 의견에 설파되어 버린다. 그의 글은 인간적이기보다는 차라리 불멸하는 영혼의 목소리라는 혹자의 말에 공감하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다섯 번째, 결언. 지혜로운 애지자여, 그대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에 어떤 답을 주시겠소? 에로스란 사멸하는 자의 불멸의 지향을 충동하는 매개체라면 그대 사멸하는 자여, 무엇을 위하여 그대는 삶의 보람과 생의 희열을 느끼겠는가? 물론 그것은 에로스의 추구, 그럼 에로스란 미와 선에 대한 정열, 그럼 다시 선과 미의 본체는 진과 리 그 자체입니다. 진과 리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그걸 우리는 행복이란 추상어로 대신합시다. 학이 시습지 불역 열허라는 언어의 명기 중 학자가 의미하는 것이, 즉 진과 리의 도정 내지는 비약하여 에로스의 추구라고 하고, 열자의 뜻을 행복이란 말의 동의어로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애지자여, 그대들은 아마 이 필자를 교활한 소피스트라고 하리다. 그렇지만 미를 추구하는 생활, 선을 지상으로 삼는 인생, 진리 프라우드를 그의 사명과 보람으로 지키는 삶은 결코 사멸이 아닌 사멸 그 자체를 극복한 불멸과 영원해로 통하는 길일 것이다. 이제 이 허술하고 약소한 향년의 파장이 가까워졌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들어주시오. 현명한 애지자들이여, 이제부터 우리는 바카스가 혼자 취해서 우쭐대던 우리들의 향년에 에로스와 미네르바를 초청하고 또 그의 추종자들인 필라소퍼들까지 불러들여 좀 더 조용하게 떠들썩한 향년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거기서 하나씩 아름다운 정신적 수태를 받곤 합시다. 아, 이제 정말 파장이요. 에로스가 내려주신 넥타르도 동이 났어. 저쪽 뒤에 서 있던 분에겐 한 잔의 넥타르가 다 돌아가지 못했군요. 미안하오. 그러나 아직 그 기회는 있다. 플라톤 아저씨가 직접 주최하는 향년에 찾아가 보시오. 그래서 얼큰하게 넥타르에 취해 보시구려. 그러려면 서둘러야 하오. 여기서 아테네까진 머나먼 길, 아폴로의 황금마차가 우라노스의 가슴속에서 가이아의 품속으로 달려 들어가기 전에 어서 서두르시오. 강성권 씀 1968년 2월. 본인이 20대 초기 대학 시절에 쓴 보잘것없는 수필을
다시 읽었습니다.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받은 독후감을 쓴 에세이 수필입니다. 약 55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인생의 황혼길에서 옛날 젊은 시절의 그 사고와 아, 독서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정말 감회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3일 샤파카 뉴욕 감사합니다.